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어서요. 자, 최근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이 국민의힘당, 참 부르기도 참 과네요. 미통당이 저는 더 편한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꼼수를 계속 부린다 했잖아요. 정부가 돈을 못 쓰게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 망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시기잖아요. 코로나 이 재난으로 인해서요. 경제가 망가져야지만이 방역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정광훈 일당들이 그러니까는 이 방역을 망가뜨리려고 소위 말해서 바이러스 테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역을 가지고 경제 성적이 좋다 보니까는 방역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 원망이 불평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내년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대선까지 승리로 이어가자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민은 안중이 없고 정부가 망가져야지만이, 정부가 망가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망가지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회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국회를 열었으면은 저는 좀 실력을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경제 대책을 내놓고 하면은 저도 박수 쳐주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헐뜯어가지고 반사이득을 누리려고만 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기본소득 얘기 띄었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기본소득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예? 이런 거를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뭐 내놓은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쪽 진영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똑같은 걸 얘기를 하길래 왜 이렇게 공부들 안 하냐고 내가 그래요. 지금 세상을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10년 전 거를 정책을 다시 지금 지금 다시 그러니까 써먹을 다시 그걸 저기 꺼내냐고. 그때 성공도 못한 정책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제가요. 예? 전문가 좀 뭐 변한 걸 좀 보여달라고.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들을 안 하니까 보여줄 게 없는 거죠. 맨날 똑같은 소리, 흘러간 옛날 노래 타령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꼼수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재정 준칙이라는 걸 도입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저기 봄에 뭐냐면은 이 기재부가 국가 부채 비중을 40%에서 40%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의 기준이 뭐냐? 제가 당시에 뉴스공장 나가서 40이라는 숫자는 족보에도 없는 수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또 45%를 끄집어냈어. 45%. 45%를 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호 의원이라고 기재부 차관인가 아마 출신인데, 예? 출신인데 이 사람들하고 소위 말해서 15명이 이걸 입법 발의를 저기 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관리재정수지, 재정수지에 이제 이건 뭐 전문적인 거니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관리재정수지는 GDP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를 넘지 않게 하자. 이런 법안을 그러니까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참 과한 게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이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15명이 발의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빨간 글씨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볼게요. 3차 추경을 포함할 경우에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3차 추경하고 나서 기재부가 발표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3.5%입니다. 2.5%포인트를 뻥튀기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표한 입법안 법안 발의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3년 만에 10%포인트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8년, 19년 3년이잖아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에 2.1%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뻥튀기고 이렇게 저기 장난하냐고요. 금세 검증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글씨 중간에 봐보세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정부가계 기업 부분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는, 갑자기 국가부채에게다가 이제 총부채를 얘기를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는 국가부채로 하게 되면 이게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한국의 총부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의 총부채를 얘기를 하더라도요,
국제결제은행이 43개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분기별로요. 근데 22위예요. 한 등급 중간보다 하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딱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23위요. 23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쁘지 않다 보니까 순서도 여기다 소개 안 하고 그냥 비중만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비중만. 많은 주요 국가들은 300%가 넘습니다. 예? 한 국가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급상승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국채 매도로 시작해서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우 위험하다. 이게 뭡니까? 외환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외환위기하고 관계없다고 국가 채무는요. 또 팔아먹어. 90년대 이 양반이 기재부 관료였었어요. 예? 기재부 공무원이었다고요. 추경호 의원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중이 10%인 거 본인도 잘 아는 얘기인데 국가 채무하고 외환위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걸 또 끄집어내요. 예? 이 기재부 차관까지 한 사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기재부 고위공직자들이 실력이 이래가지고 자 이거 봐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게 기재부가 발표한 겁니다. 기재부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보도자료에 있는 거예요. 3차 추경한 다음에 국가채무 맨 밑에 있죠. 파란색 박스로 제가 냈어요. 43.5%라고. 근데 무슨 46%냐고요. 이런 걸 뻥치게 하냐고요. 예? 수치를. 예? 그리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 국가채무 비중이 박근혜가 끝나는 2016년에 36%였어요. 이것도 기재부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기재부 자료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2019년 38점이니까 2.1%포인트 증가한 거잖아요. 무슨 10%포인트가 증가를 해요? 예? 그렇죠? 자, 역대 정부의 부채 증가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정부, 기업, 가계부채를 다 합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연 100조씩, 이명박 정부 때 140조씩, 박근혜 정부 때 142조씩, 문재인 정부에서 127조 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덜 증가한 거예요. 1년 단위로 보게 되면요. 박근혜랑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이게 명백한 팩트라고요. 참. 자, 이거 봐보세요. 예? 43개 국제결제은행 홈페이지에 가면요. 거기 이제 신용에 대한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3개 국가 중에서 23위예요. 국가,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계, 이거 합친 게요. 예? 2019년 말 기준으로 이 사람이 추경호 의원이 거기다 수출 포함했는데 23위라고요. 43개 국가 중에서. 예? 왜? 국가부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또 총부채를 얘기하고 앉았냐고요. 가계랑 기업은 얘기하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끌어올리려고. 근데 순위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왜? 순위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뭐 중간뿐이 안 되거든. 예? 뭐 부각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나쁘다는 거를요. 자, 문제는 뭐냐면 국가 채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는 외환위기 은행이와도 관계가 없는데 국가 채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정부의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 바르다가요. 가지 못하게. 예? 정부는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부 일 안 하게 되면 경제 그냥 망치는 겁니다. 지금 가계하고 기업이 돈을 쓸 소비하고 투자할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정부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겨우 지금 이 코로나 재난을 막을 때까지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로 돈 쓰지 말래. 그럼 우리나라 경제 망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 서민들한테 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별 피해 안 봐요.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월급 나오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월급 나오고, 대기업 정규직도 월급 나오고요. 그렇죠? 저 같은 이 대학 교수도 월급은 나오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죽어난다고요. 예? 중소기업이랑 이 자영업자랑 서민들은요. 그 다음에 이 임시직, 일용직 이런 일자리들은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97년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10.2%였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9%에서 8% 이것뿐이 안 됐었어요. 국가채무 비중이 너무 낮았잖아요.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너무 낮은데도 외환위기가 뻥 터졌어요. 왜 그러냐? 그 밑에 있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상수지가요. 예? 유럽의 국가들하고 똑같잖아요. 미국하고 똑같잖아요. 패턴이요. 그렇죠? 자, 아까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데 보게 되면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국회에다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그 제출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 채무 비중이 46.7%입니다. 내년도 예산 짜지 말란 얘기예요. 45%는 이미 넘었는데, 넘은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걸 45% 이하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의도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그러니까는 경제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이건 정치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적어도 선진국가들의 정치인들은요, 국가를 가지고, 국가 이해를 가지고 장난질 안 칩니다. 예? 국가 이해를 가지고 장난질 안 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개인이, 국가는 망가져도 자기 개인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게 언제부터 됐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부터예요. 예?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지배층들은요, 아니, 왕이 그러니까 선조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됐으면 야반 도주했잖아요. 이승만이 6.25 전쟁 터지니까, 한국 전쟁 터지니까는 야반 도주했듯이요. 한강 철교 폭파시키고, 예?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그러니까 애국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지배층들은 다 그걸 이제 그대로 배우지요. 왕이 저러는데, 대통령이 저러는데, 예? 나와 내 가족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가를 10년 팔아먹어서라도. 그게 을사오적들 나라 팔아먹은 반역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나라 팔아먹어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매판적 특허층의 DNA예요. DNA. 그러니까 여전히 국가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 예?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재정의 역할은요. 정부가 돈을 안 쓰게 되면요. 정부가 돈을 쓰는 거는요.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경기 조절 기능이 있어요. 지금처럼 가계와 기업이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를 못할 때는 정부가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더 곤두박질 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경기 조절 기능이라고 해요. 재정에. 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게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소득 불평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소득 불평등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사회 통합이 안 돼요. 사회 갈등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 고소득자한테 더 많이 걷거나, 그다음에 세금 거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소득 재분배 기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 역할에 있어서 보게 되면요.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한 10%뿐이 기여를 안 해요. OECD 평균이 26%입니다. 그래서 OECD 32개 국가 중에서 공동 3위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이 안 하는 나라 중에서요. 예?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쓰지 말라? 소득 불평등 더 악화됩니다. 더 악화돼요. 예? 더 악화된다고요.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면 어떻습니까? 사회 갈등이 막 심각해지죠. 헬조선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들 불만, 예? 이런 걸 그러니까 부추겨 와가지고 자기들 그러니까 정권 차지하는데, 예?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썸 게임입니다. 마이너스 썸 게임. 정치는 플러스 썸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누가 더 그러니까는 더 실력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 가지고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근데 상대방을 망하게 해가지고 국민들 피해를 보게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말 시정 잡배도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시정 잡배들도요.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재정수지라고 그러는데, 재정수지는요, 재정수지란 건 뭐냐면, 재정이라는 게 정부의 살림살이입니다. 1년간 살림살이에요. 수지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 가계부를 쓰게 되면 수익과 지출을 쭉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가계부가 흑자인 거고, 반대이면 적자인 거잖아요. 근데 정부의 살림살이 정리를 우리가 재정수지를 정리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로 하라고 기재부가 이게 2019년 12월 지난해 말에 정부가 매년 이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통합재정수지로 하게 돼 있어요. 통합재정수지는 뭐냐면요. 정부한테 들어오는 돈들, 들어오는 거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 현금으로 나가는 거 다 정리한 게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관리재정수지는 그중에서 4대 보험은 빼고서는 정리한 거예요. 근데 국제적인 기준이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IMF가 이거 한번 봐보세요. IMF가 1974년에 재정통계 편람이라는 걸 만듭니다. 재정통계 이 정부 재정통계 매뉴얼이라고도 불리는 이 소위 말해서 GFSM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 GFS라고도 불리고 그러는데 이 매뉴얼을 만들어요. 1974년에. 그러고 나서 7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내한을 합니다. 내한을 해서 IMF 기준을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그 통합재정수지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쭉 지난 20년 넘게 쭉 해왔던 거예요. 재정에 대한 통계를요. 근데 이걸 갑자기 관리재정수지로 바꾸려는 거야. 네? 추경호 의원은요. 돈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국제적인 비교를 할 때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통합재정 가지고 다 국제적인으로 비교를 합니다. 관리재정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예요. 참고. 예?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아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자기의 그러니까는 정책인 목표를 그러니까는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GDP에 영향을 미쳤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듯이 예? 총 매출액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듯이 이것도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엉뚱한 통계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르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망가지기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